자, 그럼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영화에 보면은 디터치멘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아주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단순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루었다기보다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터치먼트는 그 무심함 또 심리적 거리두기를 뜻하는 것인데,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해왔기에 누구나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주인공 헨리를 포함해 결핍된 인간들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보다는 애착을 가지고 애착은 그 무관심의 반대인데 애터치먼트라고 합니다. 이 애터치먼트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나쁜 대상관계도 그 자체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맺는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또 내적 상태 또는 기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좋은 대상 또는 나쁜 대상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의미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말하며, 전문적인 의미로서 대상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관계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관계라는 용어는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1930년대에는 정신분석학의 한 흐름으로서 또 유기체를 소외된 단독 존재로 보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대상관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신분석의 한 흐름이지만 인간관이나 기본 요소 또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역동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기본 요소로 보았다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 또 대상, 또 관계를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목적이 생애 초기인 과거를 재경험함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대상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기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의식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표상은 내가 관계하는 중요한 타인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세계 속에서 특히 부모를 비롯한 주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러한 내면화된 표상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각 또 경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한 학자의 단일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이 축적돼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은 대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닌다는 점과 인간의 초기 발달 시기가 인간의 성격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점에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도널드 페어베인이라고 하는 학자, 뭐 클라인, 또 뭐 위니컷, 벌비, 갬버그, 뭐 컷, 멀러, 이런 뭐 학자들 외에도 많은 학자가 대상관계 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그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 또 위니컷, 또 페어베인이라고 하는 이 그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을 좀 설명하면, 좌절되는 양육 환경에서 유아는 파괴적 공격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철저히 다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유아는 파괴적 공격성을 더 많이 외부로 투사하게 되고 유아의 외부는 더욱 많은 나쁜 대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 불안이 강화된다. 이처럼 더 심해진 불안을 없애기 위해 유아는 더 극단적인 분리와 투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유아의 내외부 세계는 더욱더 파괴적 충동과 나쁜 대상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가 나쁜 대상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부 세계에 나쁜 대상이 많다는 믿음은 자신의 투사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투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자신이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 페어베언의 그 대상관계 이론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의 본능이란 없다. 공격성은 좌절이나 결핍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은 무의식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런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되는 것을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현실 세계의 타인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관계 유형을 반복하는 것이 정신병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초기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환자는 치료자와 관계에서 병적인 대상관계를 반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니콧의 그 대상관계 이론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욕구에 따라 어머니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유아의 자발적인 욕구에 맞춰서 어머니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참 자기와 거짓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격성을 특정한 본능적 욕동이 아닌 일반적인 생명력과 활동성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위니콧은 생각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발전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클라인의 이론을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은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이 가바드는 그 정신병 상태에 있는 아동들의 불안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무의식적 심리 내적 분석을 통해서 정신병리의 출현과 발달에 있어 초기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제시를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클라인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장면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오로지 해석을 통해서만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단계라는 용어보다는 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격이 편집, 분열의 입장에서 우울 입장으로 성장해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 성장은 생후 1년 이내에 거의 완성되고 또 이 일생을 통해서 반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편집 분열 입장은 가장 초기의 원시적인 입장으로서 영아가 엄마를 부분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아는 만족을 주는 좋은 대상과 좌절을 주는 나쁜 대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아가 자신의 엄마를 좌절을 주는 나쁜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의심이 많아지고 편집적이 되며 불안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 현실 회피와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 입장은 편집 분열 입장 이후 현실과 환상을 통합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엄마가 나쁜 엄마와 좋은 엄마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며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가 좋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증오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공격성이 어머니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집 분열의 입장에서는 피해 불안이 주요 감정이라면 우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주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클라인은 이 두 가지 인격 성장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을 하는데 부모가 양가 감정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아이를 확 잘해줬다가 어떤 때는 막 억압하고 두려움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가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아이에게 체벌을 하고 또 뭐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그냥 웃으며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이가 혼란이 오게 돼서 우리 엄마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이가 알게 되면 엄마에 대한 쉽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쁜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쁜 대상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아이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클라인은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또 상상력 그리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임상 관찰하는 노력이 합쳐져서
독자적인 정신분석 이론 체계를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관계 이론 정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독창적인 이론은 이후에 위니컷의 그 이론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이 도널드 그 우주 위니콧이라고 이렇게 플레임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위니콧은 이 클라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녀보다는 환경과 모성적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고, 아동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엄마의 그 아동을 돌보는 행동의 적절성 여부가 아동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니컷은 1차적인 모성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가 제공하는 환경을 통해 아이가 창의적이고 건강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자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좋은 심리 사회적 환경은 아이가 유아적 의존에서 독립으로 발달할 수 있게 돕고 또 자신이 전능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지각으로 전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강력하게 대상, 특히 엄마에 의해 촉진되는 참자아와 거짓자아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자아는 유아의 존재의 연속성을 지지하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로부터의 보살핌을 통해 아동의 내재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확립시킴으로써 형성된 유아의 특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외부 현실에 맞추고자 참 자아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자기의 일부로서 유아 자신의 욕구보다는 엄마의 욕구가 우선할 때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쁜 아이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선생님이 부모 상담을 할 때에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대개 믿지 못하지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집에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쏟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엄마의 욕구에 맞춰서 아이가 억압된 상태로 엄마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참 자아의 모습이 밖에서는 나와 있는데 안에서는 거짓 자아로 부모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니콧은 중간대상 개념을 또한 사용했는데 이는 나와 나 아닌 다른 세계의 연결을 도와주는 상징을 말합니다. 즉
대부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이불이라든가 또 담요 또는 장난감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애착 이불이라고 그러죠? 애착 이불, 애착 담요, 뭐 장난감. 예? 그래서 엄마를 떨어질 때에 아이가 그 담요를 가지고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담요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엄마 냄새라든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엄마와의 즐거운 경험과 연관돼서 아이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처음 적응시킬 때에 그 분리불안이 있다든가 엄마와 그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그 애착 도구를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어서의 그 분리불안이 이제 그 애착물을 통해서 좀 위로를 얻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발달시켜 나가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니컷은 이러한 중간 대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아기에게 이것의 기원과 성질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아는 이러한 중간 대상을 통해 점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들이 독립된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대상은 발달면에서나 건강한 성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뭐 다 성장한 청소년들이나 뭐 또 청년들 또 뭐 장년들도 이런 중간 대상물에 대한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이불이 아니고 또 뭐 담요가 아닐 뿐이지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에 줄담배를 피면서 막 좀 마음의 그 안정을 좀 찾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니콧 다음에는 페어베언의 이론인데요. 페어베언은 프로이드의 고전적인 동기 이론과는 달리 리비도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상을 추구한다고 보았어요. 자아의 모든 부분이 항상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모든 정신병리를 내적 대상으로 표현되는 과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병리는 외부 대상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생긴 내적 대상들의 증가로 인한 자아 분열과 자아 파편화가 될 때 파편화된 이 부분들이 현실의 대상관계를 포기하고 내적 대상들에게 집착하는 데서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그 또한 초기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으로 자신의 이론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세 사람의 그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인간관과 주요 개념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을 보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을 자아의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자기 실현을 하는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인간 개인과 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상자인 양육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타자와의 관계 형성 및 심리적인 교류를 인간의 근본적 욕구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요 개념을 보면요. 주요 개념을 보면 대상 관계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비인간적인 사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욕구나 행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목표가 되는 사람, 즉 무의식 세계에서 개인의 운명을 관장하는 양육자의 상이나 이미지를 말하고, 대상관계란 양육자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이의 이미지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가 갖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준거의 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건강한 아이, 그 아이가 이 만나는 대상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속에서 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만남, 이거는 굉장히 그 어린 아이에게 아주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그 대상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너무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엄마가 첫 번째 아이를 만나면서 만들어준 그 아이의 이미지,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 좋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표상입니다. 자기 표상. 자기 표상은 사람이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유아는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자기 표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아들은 이러한 자기 표상이나 타인 표상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유아들의 자기 표상은 이후 자신의 내면화된 상으로 인해 자신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잘못된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되면 아주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성격, 개팍한 성격, 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열입니다. 세 번째는 분열. 유아는 주요 타자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서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분열은 유아가 한 번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측면을 의식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고
다른 측면은 의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아는 부녀를 통해서 의미 있는 타자, 즉 어머니를 유아의 의식세계에서 온전한 대상이 아닌 부분 대상으로 지각하게 되고, 부분 대상이라는 것은 유아가 주관적인 자신의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 또는 쾌감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만 판단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지닌 하나의 부분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대상 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되면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지각하게 되지만,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성숙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의식적인 차원에서 한 대상을 양 측면에서 전체 대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대상 항상성인데, 대상 항상성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아주 긍정적인 정서가 부여된 내적 존재로서의 타자에 대한 일관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 항상성이 생기게 되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내면화된 긍정적인 상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이거나 부분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때요? 내용 굉장히 좀 어렵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은 조금 거짓말 같고 이해가 좀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담에 대해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또 뭐 자신이 많은 그 서적을 또 읽고 해서 개념을 좀 이해한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쉽게 할 텐데, 내용이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 강좌 처음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준의 내용은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이나 상담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담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또 이론적으로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임상으로 실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여러분 딱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그 개념들을 자꾸 들어야지 그 어휘가 익숙해지고 또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의 적용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